제가 쓰는 조덕적 정의에 의하면 문화적인 반응 시기에 의한 검량, 법과는 조금 다른 도덕과 사회의 어떤 양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본 연구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특히 이제 2019년 이후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미평과 준법 기풍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양상 목적, 구체적 기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좀 연구 주제로 삼아서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이 검열이란 말은 저희가 이제 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동될 때는 검열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심의라든가 공고라든가 윤리라든가 미풍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스타일, 모범들을 찾아내서 앞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에는 벌칙과 통제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문화검열이 시작됐던 거, 검열이라는 의미로는 예전부터 있었겠지만은 근대적 의미의 검열이 시작됐던 것은 일제강점기였고, 본격적으로 대중매체들, 그러니까 출판과 관련된 매체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검열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분단된 이후에 남북한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작동되고 있는 검열 양상,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 양상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검열은 두 가지 의미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체 사업에 대한 점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쓰고 있는 단어로서 검열 요해 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요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지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통제라기보다는 당적 지도가 현장에 잘 관철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제로서의 검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 작품이라든가 영화, 그 다음에 방송 언론에 대한 검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 이 검열 작동한 부분은 상당히 폭넓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살피는 것은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미풍양속 또는 이제 준법 기풍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여성들 옷차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등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미풍양속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지만 특별하게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풍과 양속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표제화된 이 용어는 같지만 내부에 의미하는 것들은 시기를 두고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최근에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미풍 양속이 연결된다고 보았고요. 문화국민 만들기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12년에 공식화된 북한의 사회발전 목표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정은 체제가 2011년 김대중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처음 시작됐던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언급이 됐고요. 이 2012년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나 이런 게 다가오지 않지만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북한에서는 2012년이 주체 101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의 첫 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100년의 큰 아젠다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북한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은 무엇인가
하나는 경제적 수준에서 세계적 수준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 그러니까 건강한 도덕 품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화, 체육, 도덕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시가 됐었고요. 이것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보면 북한 체제가 그동안 80년대 이후로 강조됐던 민족 담론에서 국가 담론으로 가고 국가의 발전상으로서 제시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도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도덕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자기 영도자만을 그리고 따르는 고결한 풍모를 가장 중요한 도덕,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위한 헌신이라든가 희생,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나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 애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애국이라는 범주 안에서 조국 간, 인민 간, 후대 간을 연결고리로 해서 자기가 나고 자란 조국을 사랑하고 가꾸고 하는 모습들을 다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문명국 말씀드렸듯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경제강국 건설, 하나가 건전한 도덕 기풍의 확립이고요. 도덕 기풍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 도덕 풍모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도덕 기풍을 확립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힘찬 진군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1세기 문명 계획에 맞는 사회주의 도덕 기쁨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것을 인민들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체질화된 사회가 바로 꿈꾸는 문명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북한 체제가 제정했었던 김정은 체제가 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인 세계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과 국가 시스템으로서 세계적 정상적인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제도의 어떤 와해 이익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부터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준법 기풍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유입되거나 사회주의 제도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응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혁명적이고 건전한 문화정서 기풍을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별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미덕은 덕과 정, 또는 조직을 위한 희생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로 돈으로 가는 것은 자본주의지만 그 자본주의에 다르게 사회주의 미덕은 덕과 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인민들에게 당의 어떤 당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집단주의를 도덕 기풍이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시장 개방이라든가 국제 관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가고 있는 세계 물질 문화에 대한 치우침을 예방하기 위한 교양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풍양속의 중요성이라든가 비도덕적 비문화적 현상에 대한 사회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라든가 혁명 선배를 존중하는 것은 시대적인 미풍양속이라고 규정한 것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자 전사들의 사이 지도자와 혁명 동지 간의 어떤 사랑, 존경과 신뢰, 화목과 협처가 지배하는 사회가 전도양양한 사회다. 우리는 그 길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건전한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 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풍양속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준법기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담론보다는 조금 더 규율화된 법제화된 측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준법기품은 사회주의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법은 일단 법적인 문제이고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준법 기풍이라고 하는 것은 준법의 대상이 되는 헌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같이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강대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당연한 형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법 기풍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강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도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보다 좀 강화돼 나오고 통계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2019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 노동신문 2월 3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황금철의 이 사설을 보게 되면 이걸 국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국풍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풍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1918년도 이후로 북한이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 대한 국가 상징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국어라든가 국가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회 풍조를 대표하는 기풍으로서 국풍으로서 준법 기풍을 북한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을 확립하고 도덕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심각한 정치 투쟁이라고 규정을 했고 첨예한 계급 투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투쟁이라고 강조하는 측면 이면에 있는 것은 사회주의 진지 이 와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붕괴,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도덕적 통제와 준법 기풍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내면적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치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와 정치 강국을 이루고 문화에서도 세상에 으뜸가는 문명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당의 의도인데 이러한 으뜸가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담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들이 횟수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많이 세분화되고 현실적으로 많이 좀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령에 의한 용도에서 당에 의한 용도, 당에 의한 용도에서 법 지배 체제에 대한 용도로서 나아가는 방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인민이 누리는 모든 문화 정서 생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철저히 법을 지키는 것이 문화 정서 생활을 누리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법 체계를 정연화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법을 지키는 기풍들 인민들의 교양 사업의 핵심으로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서 준법 기풍은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애국 사업으로서 민족문화보호 정책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북한에 이제 문화유산 보호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법은 1994년도에 제정됐던 문화유물 보호법을 대체해서 문화유물에서 문화유산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물질문화 중심에서 무형문화 중심으로 확장을 했고 다시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대하고 세부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조항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한결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조선 민요라든가 실험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지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법 기풍의 한 측면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행정관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배양하고 인민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일성주의 노선을 구현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실천을 위해서 지적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부정부패를 반대한다. 국가사업의 전반에 대한 당적 영역을 강화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이 영도는 사회에서 당원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사회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원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렴성 강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 당원들에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혁명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201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부정부패 현상, 부정적인 현상을 뿌리 뽑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고신주의, 패배주의, 그 다음에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를 통해서 당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원들의 역할은 당과 인민을 이어주고 행정을 하는 관리로서의 역할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당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강도 높게 이런 준법 기풍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식개혁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생활문화 기풍을 확립해야 근본적인 비결도 대중의 열정과 투자를 분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일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 간부, 초급 당원이라든 간부들이 높은 문화적인 수준에서 혁명성을 가지고 자각해야지만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일어설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대 일꾼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서 이런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덕과 정으로 화목한 대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도덕성을 갖추고 청렴한 관리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꾼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측면은 반외세 문화 통제인데요. 주지하시다시피 북한의 문화 정책은 대외적인 문화로부터 예방하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건전한 생활 영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19년 이후로 비도덕적인 비문화적 현상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른바 미공급 세대 그리고 장마당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사회에 진출하고 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혁명 세대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밝은 이들에 대한 문화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는데요. 반동적인 사상 문화와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유포시켜 정신적 불구자, 도덕적 타락분자로 만드는 것이 제국주의자들 검은 속심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사업들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사상문화 전선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죠. 그래서 아마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준법 기풍의 일면적 측면들은 이른바 한류라고 할까요? 내부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 사업의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건전한 영상물 출판물의 유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상은 역시 청년들이고요. 청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 기풍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바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미풍양속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로서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을 가진 선진국 나라를 이환 건설에서 사회주의 미풍양속이 중요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법 기풍은 다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 통제의 출발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점을 강조하고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목적이 있고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법무 생활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 현상을 바로잡고 사회 기강을 다지겠다. 이를 통해서 간부들이 인민들에게 청렴한 지도자와 행정관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20분을 착각하고 맞췄네. 선생님 들리세요? 토론? 준법적 기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영선 교수님의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강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구자 입장에 동의를 하고 반면에 토론자로서 몇 가지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내부 상황과 검열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전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북한에서 도덕적 통제나 문화적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서 진행되었던 검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나 수단, 동원되는 수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북한 내부의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검열의 내용, 강도, 수단,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검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도덕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기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이유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도덕적 문제를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한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경제 운영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금융 체제, 유통, 그다음에 재정, 통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달 이후에 이 경제발전 총력 집중노선을 선언했고 또 그 이후에 그 헌법에 대한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이 김정은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그 공개된 대중연설에서 경제건설 즉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특징을 보면 이 성문 정치를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승리적으로 마무리했다. 혹은 성군 정치의 마무리는 사실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방문에서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대신에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력 증대를 뒷받침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토전 담당제, 농장 책임관리제 뭐 이런 것들을 명문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제제도의 변화는 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상대적으로 당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즉 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준법 기풍에 대한 강조가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 교수님께서 준법 기풍에 대한 강조가 법적인 통제 강화뿐만이 아니라 당과 국가 혹은 당의 통제와 법적 통제라고 하는 관계에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9년 2월 달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노이 교차하기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하노이까지 가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담판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연도력에 대한 훼손, 혹은 연도력, 혹은 리더십에 대한 어떤 훼손,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럼면 악화되면서 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강화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적절하게 좀 언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김정은 체제에서 준법 기풍이나 도덕적 통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겁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나왔던 슬로건이 바로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국가제일주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의 입장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두 국가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선분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국가적 틀이 훼손되거나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체제 재건설 과정으로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입장들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에 대한 강조가 반드시 뭐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국가제일주의를 향후 수령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그 코로나 현상,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국비용 봉쇄, 북한 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최소 중국과의 대일 무역이 막히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올 여름에는 그 태풍 피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5개년 이 전략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내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예고하면서 그때까지 80일 전투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 내부의 동력을 혹은 북한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경제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민들의 어떤 불만이 나오고 인민들의 어떤 불편함들이 보다 더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들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한편에서는 또 강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김정은 체제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 통제라고 하는 것을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질문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회통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흔히 이제 사회통제를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통제인 것이죠. 법과 군대, 경찰 그리고 공무원 힘에 의한 통제로서 물리적 통제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이데올로기적 통제 혹은 동에 의한 통제라고 이야기하죠. 알티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람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감성 통제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물리적 통제에 비해서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위주의 체제일수록 물리적 통제를 앞세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현재 준법 기풍 혹은 그 도덕에 대한 어떤 강조, 사회주의 미풍양속 이렇게 보면 준법 기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물리적 통제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도덕과 문화에 대한 강조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이런 사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 체제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만약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 어떤 통제 체제가 보다 더 강화된다고 하면 물리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도덕적 통제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보다 더 세련되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디언스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제일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대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 남쪽을 향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민주화를 보다 더 강화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신문에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논문이 실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정 교수님 말도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영철 교수님의 토론이셨고요. 대체적으로 그 전영선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문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질문을 더 이제 토론문에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셔서 5가지의 질문으로 지금 제가 좀 요약을 했고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전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발표가 25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어서요. 한 10분 정도로 발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체제라고 하지만 그래 이제 8년 차를 다 끝내고 내년도 이제 9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인데 상당히 좀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무게가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글 쓰고 난 이후 2020년도에 리서치를 쭉 해본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또 확인되고 있어서 북한의 상황도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야심차게 지향했었던 사회적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도덕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유연적인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됐던 것은 2016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차 당대를 통해서 김정은이 원했던 방향으로 국가체제를 세팅을 다시 하고 난 이후에는 국가기관 조직에 대한 점검의 차원에서 준법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았었지만 2019년을 결정적으로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유혈영도 체제의 수령 용도의 어떤 무조건성과 절대성, 수령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대안이 필요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정책이 여러 가지 면으로 작동이 되면서 이 양자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2가지로 저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사회주의 봉사가격제라는 게 우선 좀 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주의 봉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모든 가격이 국가에 정해지는 기본적인 국정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인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인민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에서 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의용이라든가 대표적인 업종들이 그런 업종들이죠. 근데 북한도 보면 이런 것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또는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가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 일반 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봉사가격제에 대한 계도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받게 되면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으로 그 가격대를 유지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국제관광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 사업은 경제 발전의 한 분야,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국가 역량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2017년이었었나요? 그 쿠바의 평의회장이 왔을 때 만남을 크게 보도하는 노동신문 기사 한 측면에서 났던 것이, 쿠바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1.6%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광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몇 차례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관광 사업이야말로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동강 맥주 축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이제 평양 국제 성악 콩쿨 대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해외 관광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대외적인 문화 유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런 그 도덕 문제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김정은 집권 초기에 얘기했었던 변화와 혁신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치 설정이 중반으로 오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후로 올해 2020년 올해 나온 담론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다가 드디어 이제 정치란 용어를 붙어서 김정을 고유한 이데올로기로 화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경제를 조금 열어주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이 오래 직면했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내부 통제를 다잡으면서 김정은의 어찌됐든 정치 사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작업으로서 김정은이 강조했었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란 용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초창기의 경제 중심의 정치 운영에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국가 제일주의는 저는 지금 혼재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측면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국가의 동등한 자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 중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네스코의 문화 등재를 할 때도 분명히 조선 민요라고 해서 등재를 했었고, 실험을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북한이 먼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남북 협력 사업으로 등재했었던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 대한 다른 측면을 살피기에는 나온 시점이 2019년, 물론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상정화 작업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9년 1월이었었고 그 내면화 작업이 진행됐던 것도 2019년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무게의 비중은 대내외에서 대외적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도 국가성 또는 이제 국제적 규준 이런 것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사업도 국가 대 국가의 협력 관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은 좀 틀렸으면 하는 희망도 좀 있는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꺼주세요. 그러면 혹시 25분까지 시간이 조금 한 7, 8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이 전향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그 참여자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조용히 이제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관상 손이 아니고요. 손을 드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혹시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혹시 지금 저희 같은 팀에서 이 발표를 공유하고 계신 우리 테라 컨텐츠 팀의 다른 교수님들, 바로 옆에 계시는 전영선 교수님한테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 질척거리지 않고 제가 다음 돌발상을 대비해서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다음 발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구단에서 하는
너무나 주체로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학술 행사의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우리 큰 시작을 해주신 전영승 교수님께 큰 박수, 보이지 않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